악마는 사부작거리며 다가온다. 강준. 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문모 총경은 자택에서 발견 당시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서를 찾지 못했으며 사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간옥이가 여태 살아있었어? TV를 틀었는데 흘러나온 뉴스는 내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그를 보는 순간 몸에 전류가 흐르며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분명 문간홍이었다. 주혁 씨는 고통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을까? 은하 씨는? 울며 불며 떠난 서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진이를 생각하면 마음부터 시리다. 혹시나 해서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란 대답이 들려왔다. 그러게 내가 무심했지. 그새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신작 소설집 최종 교정본을 출판사에 넘기고 나니 개운함 뒤에 허전함이 따라왔다. 내일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목장 풍경 카페나 찾아가 봐야겠다. 지금쯤 벚꽃이 한창이겠구나. 나는 그해 봄에 목장이 있는 시골 마을에 방을 얻어 장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목장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기백 마리의 소를 키우던 영화롭던 시절은 아니었다. 광우병이 돌아 전부 살처분하고 나서 새로 10여 마리를 키우는데 모두 풀어놓아도 목장은 썰렁했다. 각 트인 목장 위쪽엔 편백으로 울창한 야트막한 산이 있었고 산으로 오르는 초입에 목장 풍경이란 아담한 카페가 있었다. 말이 카페지 커피보다 간식 판매가 주 수입원이었다. 산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밥과 어묵, 토스트와 커피를 파는데 여주인 황은하 씨의 손맛이 좋았다. 먼 시골까지 오는 사람들은 카페 앞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등산하고 나서는 목장 풍경에서 허기를 달랬다. 떨어진 벚꽃 위로 봄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날 처음으로 카페의 문을 당겼다. 한 남자가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비를 보며 넋을 놓고 노래를 중얼거리는데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이란 노래였다. 나는 말없이 빈자리에 앉아 그 노래를 감상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첫 부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를 반복했다.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작했다. 난 놀라서 얼떨결에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주방 안에서 한 젊은 여인이 뒤뚱거리며 달려나왔다. 여보, 선우씨, 많이 아파? 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약 먹자. 응? 참을 수 있지? 조금만 참아요. 그녀는 처음이 아닌 듯 능숙한 솜씨로 그를 달래며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비처럼 음악처럼이란 노래를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다. 대학 봉사 서클에서 만났던 그는 건축사였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늘 김현식의 노래를 틀어놓고 일했다. 그와는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했다. 졸업 후 그는 지방에 근무했는데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내 방에서 지냈다. 그런데 예고하고 찾아오는 사고는 없다. 거짓말처럼 비 오는 주말 서울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개월을 투병하다 목숨줄을 놓아버렸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한동안 타인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었다. 그 후로 김현식의 노래는 듣지 않았다. 죄송해요. 비만 오면 저래요. 넋을 놓은 채 유리창 앞에 앉아 궁상을 떨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명랑하고 착한데. 안에 들어갔던 여주인이 어느새 다가와서 앞자리에 앉았다. 선우 씨는 군대 갔다가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고 했다. 신병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했고 여러 가지 병세가 있었으나 은하 씨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많이 밝아졌다고 했다. 도시에 살다 고향에 돌아온 은하 씨는 친척의 주선으로 목장일을 하게 되었고 뜨거운 피를 가진 두 사람은 쉽게 달아올랐다. 둘은 친지들의 축하 속에 식을 올렸다. 그리고 목장주의 배려로 등산로 입구 쪽에 집을 짓고 카페를 내었다. 나는 밤새 집필하다 아침 늦게 일어나면 마을 뒷산에 올라 산책하고 카페에 들렀다. 에그 프라이에 토마토를 올린 토스트,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에 우유 한 잔이 내 아점이었다. 카페 사장 백선우 씨는 늘 웃음을 달고 살았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처럼 피부도 고왔다. 그는 즉석에서 손님들의 캐리커처를 잘 그렸다. 사람을 보면 허락도 없이 스케치북에다 재빠르게 얼굴을 그려냈다. 쉽게 손님들이 다가서는 것은 그의 어눌한 말투와 어린아이처럼 순백한 영혼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그림값을 내밀면 그는 돼지저금통을 내밀었다. 연말 크리스마스 때 읍내에 있는 시설을 방문해 선물을 줄 거라고 했다. 하루는 내 초상화를 불쑥 내밀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나 모르게 그린 그림이었다. 이거 좀 봐요. 어때? 마음에 들어요? 잘 그렸죠? 우리 선우 씨 천재예요. 한번 본 건 척 기억해놓고 그려요. 은하 씨가 선우 씨의 팔짱을 끼며 대견스러워했다. 와, 재주 좋네요. 이거 저기 걸어놓아도 되죠? 한쪽 벽면을 자신과 아내, 유명 연예인의 초상화를 액자에 담아 걸어 갤러리로 꾸몄다. 그런데 이상한 그림이 한 점 있었다. 사람의 얼굴인데 이미지만을 형상화한 기괴한 추상화였다. 선우 씨는 그 그림을 악마의 초상이라고 알려주었다. 오붓하고 한적하던 카페는 주인 부부가 한 공중파 TV에 소개된 이후로 달라졌다. 소문 듣고 찾는 사람이 제법 많아졌다. 오는 사람마다 갤러리의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랐고 돼지저금통은 금세 꽉꽉 찼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방송을 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 여러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하루는 얼굴이 촉촉해질 정도로 빠르게 걷고 나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았다. 도어벨이 울리면 어서 옵시오 하는 백사장의 인사도 감미롭게 실내를 감싸던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은하 씨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 너머 목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닥에는 넘어진 의자에 깨어진 찻잔 나부랭이가 어수선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골똘하게 생각에 빠진 그녀의 어깨는 자그만 물 항아리처럼 축 처진 채 꼼짝하지 않았다. 저 왔어요. 깜짝 놀란 은하 씨는 그제야 돌아보고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일어섰다. 그녀는 첫 임신으로 배가 많이 불러 행동이 굼떴다. 어머, 엄 작가님 죄송해요. 무슨 일 있어요?
무거운 몸을 굽히며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거들려는데 그녀가 말렸다. 그냥 두세요. 사장님 곧 오실 거예요. 그제야 주방을 바라보았으나 선우 씨가 보이지 않았다. 둘이 싸웠어요? 아니요, 다 저 때문이에요. 깡패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깡패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사채업자요. 내 책임도 아닌데. 죄송해요. 금방 음식 차려올게요. 나는 궁금증을 못 참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은하 씨를 붙들어 내 앞에 앉혔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 문제는 종종 인생을 파탄나게 한다. 은하 씨는 서울 개인병원 간호보조사로 일할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가 은행 대출받고 사채를 당겨서 주식에 올인했다는 것과 은하 씨가 사채 보증인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빚쟁이에 휘둘리며 고심하던 남자친구는 이런 방구도 없이 목숨을 끊는 바람에 은하 씨가 빚을 떠안게 되었다.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피신했다. 방송이 나간 후 은하 씨의 행방이 노출되자 사채업자가 깡패를 보내 행패를 부렸다. 말리는 과정에 선우 씨가 개입하게 되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이 왔다. 그런데 경찰에서 백선우 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은하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소연하듯 말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우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우 씨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문을 몰라 바라보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지문이 없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백선우 씨 지문이 없다고요? 손가락을 쓰며 일하는 사람 중에는 지문이 닳아서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민등록할 때 찍었던 사진도 혈액형도 다른 사람이래요. 그럼 목장 관리인 아드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하 씨는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벨이 울렸다. 선우 씨가 문을 당기자 목장 관리인이 들어왔다. 주방에서 김밥을 말던 은하 씨가 비닐 장갑을 벗으며 용수철처럼 튀어나왔다. 그렇게 밝던 선우 씨의 얼굴에는 수신이 가득했다. 어떻게 되었어요? 나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우선 좀 씻고 아침부터 땀 흘렸더니. 그는 창가에 앉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만 끄덕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늘 새마을 운동 표지가 박힌 빛바랜 초록색 모자를 쓰고 다니던 목장 관리인이 모자를 벗자 검게 그은 얼굴이 드러났다. 관리인은 미간에 바늘을 세우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긴 한숨부터 쉬었다. 마주 앉은 은하 씨를 힐끗 보고는 시선을 탁자 위로 고정하고 입을 열었다. 유전자 검사로 알아낼 수 있다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아버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리인은 건너편에 앉은 내가 거슬리는 듯 며느리의 머리를 피해 자주 나를 바라봤다. 며칠 전 인사를 드렸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나는 씻고 있던 음식을 얼른 목구멍으로 넘기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뵈었지요? 그도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화답했으나 여전히 모르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 단골 손님 엄 작가님 이잖아요. 그제야 그는 일어서서
허리를 넙죽 숙이며 답례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래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나누세요. 금방 먹고 일어설게요. 관리인은 도로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음식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면서도 모든 신경은 그들의 대화에 쏠렸다. 은하야, 우선 미안하다. 속이려고 해서 속인 건 아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을 담담한 어조로 얘기했다. 목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날이었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소죽을 쓰려고 창고로 가는데 안개 속에서 자동차 불빛을 보았지. 새벽에 웬 손님인가 하고 지켜보는데 지프차가 목장 울타리 밖에 멈춰 서더니 무슨 포대 같은 것을 내려놓고는 그대로 되돌아서 가버리더구나. 처음엔 웬 쓰레기를 산골에 와서 버리고 가나 했지. 헌데 가까이 가서 보니 포대가 피로 범벅이었어. 난 순간 덜컥 겁이 났어. 군대 가서 행방불명된 선우가 죽어서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지. 벌벌 떨면서 포대를 풀어보니 뒷머리 부분이 깨진 채 얼굴이 퉁퉁 부은 피투성이 청년이 나왔어. 의식은 없었으나 맥박은 뛰고 있었어. 그 청년을 경기에 싣고 읍내 보건소로 갔어. 도시 큰 병원에 구급차를 부르고 거기서 수술 받았지. 신원 파악을 할 수 없게 지문을 모두 도려냈더라고. 목이 메는지 킁 하고 기침을 하더니 말이 잠시 중단됐다. 탁자 위에 있는 물 주전자를 당겨 잔에 따르고는 목젖을 움직이며 단숨에 비워냈다. 갑자기 북극의 얼음바람이 실내를 감싸며 돌았고 그 싸늘한 기운은 내 행동마저 얼어붙게 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은하씨가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게 선우 씨란 말씀이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 투병 생활 끝에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나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 하늘에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고 선우도 그런 줄로 알고 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 괜히 방송에 나가서는. 백선우 씨의 대뇌는 수술 이후 초규화로 포맷된 상태였다. 쓰라리고 괴로운 병상생활 이후의 일만이 그의 인생 전부였다.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정지된 사진처럼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해내려 하면 머리가 부서지듯이 아파서 발작했다. 현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은하 씨는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선우 씨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선우 씨 이야기를 들은 그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누워서도 연속극처럼 이어지는 꿈자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다음 날은 아예 일찌감치 노트북을 들고 카페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았다. 등산객 일행을 치르고 내 아점을 차려주고 부부가 읍내 5일장을 간 후였다. 화려한 양장을 한 낯선 여인이 카페로 들어섰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에 빛고운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모습으로 보아 도시의 부유한 만화인 같았다. 그녀는 카페 내부를 살피더니 그림이 걸려있는 벽면으로 향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그림을 구경하던 여인은 백선우 씨의 초상화 앞에 멈춰섰다. 그림을 잠시 바라보던 그녀는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러고는 사람을 찾는 듯 주방 쪽을 기웃거렸다. 아무도 없어요. 장보러 읍내 나갔는데 잠깐 앉아서 기다리면 올 거예요.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일어서서 움직이려는데 펼쳐놓은 노트북과 나를 번갈아 보던 여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뚫어져라 살피면서 내게로 다가왔다. 혹시 엄하지 작가님 아니세요? 이런 산골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오랜만에 자존감을 느끼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맞는데요. 누구시죠? 언니 맞구나. 저 서진이에요. 서영 언니 동생. 왜 우리 집에 놀러 왔었잖아요. 전서영은 내 고등학교 단짝 친구였다.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진 자주 어울려 다녔다. 서영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당시 중학생 신분이어서 함께 어울릴 기회는 없었다. 그녀는 한쪽 의자에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스스럼 없이 내 앞자리에 앉았다. 네가 서진이야? 날 기억하고 있다니 고마워. 하나도 안 변했네요. 저 언니 책 나오는 쪽쪽 구해서 다 읽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반가워요. 내미는 손을 잡았는데 촉촉했다. 그녀는 미국에 가서 언니 가족을 만난 이야기며 혼자 수다를 늘어놓았다. 꽃집을 운영한다고 했고 그녀의 남편은 경찰 고급 간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했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선우 씨가 나타나면서 급속 냉동기를 틀어댄 것처럼 싸늘해졌다. 손님이 있었군요. 잠시만요. 선우 씨가 장을 보고 온 식자재들을 주방으로 옮기는 동안 서진의 시선은 피사체를 발견한 카메라 앵글처럼 그를 따라 움직였다. 손을 닦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선우 씨가 다가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던 서진은 정작 선우 씨가 다가와서자 흡사 메두사를 본 것처럼 굳어버렸다. 눈물만 쏟아낼 뿐 입을 열지 못했다. 선우 씨는 예기치 못한 분위기가 당혹스러운데 내 눈치를 살폈다. 난 서진이가 선우 씨의 잊어버린 과거 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눈물은 기어코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 놓아 울었다. 통곡에 놀란 은하 씨가 얼굴을 내밀고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영문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아는 사람이야? 선우 씨는 시선을 서진에게 고정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진이 손수건으로 눈가와 콧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서진은 서둘러 핸드백을 들고 뛰다시피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뒤를 쫓던 부부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어깨를 올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세단 속에서 서진이는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나는 그의 차를 타고 편백나무 우거진 산 주변을 드라이브했다. 카스테레오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차 안의 어색한 침묵을 밀어냈다. 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차 유리창을 내렸다. 피톤치드 향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아, 냄새 좋다. 난 매일 아침 저 산길을 올라. 밤사이 숙성된 공기를 마시면 방전된 몸에 에너지를 충전한 느낌이야. 서진이는 대답 대신
자기 쪽 창을 내렸다. 그리고는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는 후 하고 소리내며 내쉬었다. 그는 진정이 되었는지 내 방에서 차 한 잔 달라고 했다. 그 사람은 신주혁이야. 우리 웅이 아빠. 내가 끓인 물을 주전자에 넣고 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 서진이는 넋두리 하듯 말을 꺼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이고 그냥 멀리서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인간관계란 것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니? 녹차는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자발적 고백을 유도하는 묘약이었다. 주말 아침에 추리닝 차림으로 담배 사러 나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잖아. 난 가난애를 안고 동네 마트에 갔지. 점원의 말로는 주혁 씨가 담배를 사고 문을 나섰는데 문 앞에서 누굴 만났다는 거야.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것으로 봐서 평소 잘 아는 사이 같더래. 잠시 후 차 시동이 걸리며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끝이에요.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차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진이는 며칠을 경찰서에 드나들다가 거기서 고향 마을 선배를 만났다.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형사라고 했다. 그는 면장집 아들로 젊은 시절에는 껄렁대며 후배를 많이 괴롭혔는데 여자애한테는 아주 친절해서 인기가 있었다. 그가 문관홍이었다. 서진에게는 남학생들한테 빼앗은 귀한 만화책을 몰래 준 적도 있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그만두고 서진이는 남편을 찾으러 다녔다. 가난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때도 그른 채 정신줄만 바짝 끌어당기고 거리에서 전단을 돌렸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의 연락이 오면 한밤중에도 상간, 섬, 구석 가리지 않고 달려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대의 시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진을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었다.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본 문 형사는 틈틈이 차를 끌고 와 목격 추정 장소에 함께 가져왔다.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관홍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부인과 사별한 처지였다. 피폐해진 서진이는 결국 쓰러졌고 한 달을 병원에서 보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신변에 대한 전화가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끊겼다. 만 3년이 되는 날 서진은 남편 찾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철웅이를 친정에 맡기고 문관홍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주혁 씨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신문사에 취직하더라고요. 신주혁은 일간신문에 정권을 비판하는 시사 만화를 그려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역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는 해여서 직선제 쟁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던 때였다. 군사 정권은 안기부와 기무사, 검찰, 경찰 등 공안부서를 총동원해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혹시 공안부서에 끌려갔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왜 안 해봤겠어요? 문형사님을 통해서 갈 만한 곳은 다 알아봤죠. 체념하고 사라진 날에 매년 미령미사 봉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서방과 똑같은 사람이 TV에 나왔다고. 밤중에 인터넷을 뒤져 확인해보니 틀림없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틀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잊어버리고 잘 살아왔는데 만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리지? 주혁 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게 더 슬퍼요. 화재 언니,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황은하 씨가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서진이가 가고 나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은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눈치 빠른 은하 씨가 서진의 정체에 관해 물었을 때 난 촉새처럼 선우 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버렸다. 상황의 추이가 너무 흥미로웠다. 난 사디즘적 쾌락에 빠졌다. 그날 밤은 책을 펴놓고 앉았으나 글자가 나를 외면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으나 어지러운 객꿈들이 단잠을 방해했다. 미국에 있는 친구 서영이와 20여 년 만에 통화했다. 부모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주역과의 결혼을 집안에서는 반대했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서영은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를 연발했다. 자기 대신 동생을 도와달라는 부탁에 알겠다고 했으나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날 어떻게 서진이를 달랬는지 기억이 없다.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 넌 아직 젊잖아. 꼰대처럼 영혼이 없는 그런 정도의 조언을 했을 거다. 난 늘 호기심 많은 관종이었으니까. 손에 날 수 있는 일은 아예 포기했고 두려운 일은 미리 피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시위 현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혼자 놀기 좋아했다. 첫사랑에 대한 충격이 내 성격까지 바꿔버렸다. 혼자 공상하는 세계를 긁적이는데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으니 창밖이 희미해져 올 때까지 뒤척이다가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겁고 찌부듯해서 밥 생각은 없었으나 은하 씨가 몹시 궁금해졌다. 주말을 맞아 몰려든 등산객을 피해 한쪽 기퉁에 자리 잡고 앉았다. 손님들이 식탁마다 남기고 간 부산스러움을 치우고 있는데 도어벨이 울렸다. 검은 중절모 아래로 길게 늘어진 머리에 흰 턱수염을 기르고 뿔테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들어왔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식탁을 정리하며 인사하는 선우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서 오세요. 이봐, 주혁이. 자네가 맞구만. 나 모르겠는가? 그는 모자와 안경을 벗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 서종훈이야.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머리는 반백발이었으나 한쪽 눈이 망가져 있었다. 그런데 선우 씨는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는 지팡이를 끌며 다가섰다. TV에서 자네를 보고 설마 했는데 살아 있었구만. 어리둥절한 채 바라보던 선우 씨가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죄송한데 저를 어디서 보셨는지 제가 과거를 다 잊어버려서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나쁜 놈들. 그는 복받치는 서름을 참는 듯 했으나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지켜보던 은하 씨가 커피를 가지고 와서 선우 씨 옆에 앉았다. 서종훈 씨는 고통받던 통안의 시간을 끄집어냈다. 민주항쟁이 한창이던 때 그는 신주역이 다니던 신문사 직장 동료였다. 그는 포악한 군사정권에 희생당한 시민들을 취재하며 기사를 쓰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복들에게 끌려갔다. 그들은 당시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이 조작이라는 기사를 쓰고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북한과 내통한 빨갱이로 내몰렸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둘은 잠시 얼굴을 마주했다. 서종훈 씨는 고문을 받다 한쪽 시력을 잃었다.
오랜 재판 과정을 거치며 무죄로 풀려났으나 고문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그를 우울증 지옥에 가뒀다. 급기야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고 한쪽 다리를 잃었다. 어느 날부터 자네의 신음소리가 안 들렸어. 교도관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으나 고문을 받다 죽었다는 소문도 들었지. 그 땅개 새끼가 빨갱이 힘을 자백하라고 강목과 알루미늄 바따로 무지막지하게 패 갈겼거든. 성한 곳이 없었으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선우 씨는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딱 그 상황이 벌어졌다. 서정훈 씨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였다. 도우벨이 울리며 서진이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경찰 간부라던 남편은 사복 차림이었는데 기름진 얼굴에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작달만한 키에 몸매가 다부졌다. 초면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이었다. 서진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선우 씨 앞에 섰다. 초등학생이라는 아이는 또래에 비해 성숙하게 보였다. 깡마르고 얼굴에 우수가 짙게 깔린 듯했다. 얘가 철웅이에요. 할머니가 바르게 잘 키웠어요. 선우 씨는 철웅이의 손을 잡으며 넋이 나간 듯이 중얼거렸다. 철웅이? 철웅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었다. 철웅이를 보듬어 안던 선우 씨가 서진의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이 깍듯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랜만이오. 나 모르겠소? 나 문간홍이야. 우리 어릴 때 한 동네에 살았잖아. 그 순간 선우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다. 오줌을 지려 바지가랑이 안쪽이 젖어내리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은하 씨가 더 놀랐다. 어머, 선우 씨! 화장실 다녀오던 서중훈 씨가 일행을 살피다가 문간홍을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멱살을 잡았다. 야, 땅깨! 너 땅깨 맞지? 졸지에 멱살 잡힌 문간홍은 날렵한 솜씨로 팔을 비틀며 풀려났다. 이거 왜 이래요? 야, 너? 나 병신 만든 땅깨 맞잖아. 죄어가, 이 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잖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문간홍은 온 매무새를 고치며 헛기침하고는 잽싸게 밖으로 나갔다. 바라보던 서진이는 허물어지듯 쓰러졌고 철웅이는 엄마 옆에 앉아 울고 난리가 났다. 서정훈 씨가 절뚝이며 따라 나갔으나 현관문 앞 계단에서 넘어져 땅에 나뒹굴었다. 하필이면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야, 이놈아, 어디 도망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널 죽일 거야. 이 사람의 털을 쓴 악마 새끼야. 악마라는 소리에 벽에 걸린 그림이 생각났다. 문간홍은 기괴스런 악마의 초상 이미지 그대로였다. 땅에 주저앉은 서정훈 씨는 악다구니를 치는데 고급 세단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쌀쌀한 바람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옷을 여미며 휴대폰 뚜껑을 열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오빠의 전화였다. 난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상경했다. 버스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서진이는 왜 남편을 데리고 나타났을까? 전 남편에게 확인시킬 무엇이 있었을까? 문간홍은 선우 씨가 설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생각했을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며칠 후 엄마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서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나라가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이라네요. 나를 기망해놓고 가정을 파탄내놓고 뻔뻔스럽게 변명하는 그를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언니?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용서를 권유하기도, 그래, 어떻게 죽일 건지 묻기도 어려웠다. 서진이는 밤마다 내 꿈속에 찾아왔다. 어떻게 죽일까요? 음식에 독약을 탈 거야. 어느 날은 내게 권총을 주며 살인을 청부했으나 문간홍은 용케 살아났고 난 매일 식은땀에 흥건하게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일이 잘못되면 내게도 불똥이 튈까봐 망설이다 끝내 답신을 보내지 못했다. 작가면서 아픈 마음 달랠 한 줄을 생각해내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두어 번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와의 교유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 후로 엄마의 간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 진서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마을은 처음 방문한 관광지처럼 낯설었다. 기억을 되살리니 정확하게 8년 6개월 만이다. 마을은 많이 변해서 목장 풍경이란 간판은 찾을 수 없었다. 목장은 간데 없고 휴양형 펜션과 빌라가 넓은 운동장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등산길 입구에는 이정표가 서 있고 산 위로 데크가 깔려 있었다. 카페 앞에 있던 느티나무가 그곳이 예전 목장 풍경 카페였다는 걸 입증하고 있었다. 카페는 둘레길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토리무, 파전, 동동주 등의 메뉴가 닥지닥지 붙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며 바람을 걸머진 탁발승과 마주쳤다. 회색 번거지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여승은 고개를 숙이며 합장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아줌마가 인사를 한다. 실내를 살피는데 한쪽 벽에 백선우 씨의 그림이 액자에 담긴 채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곳으로 걸음을 움직였다. 내 초상화가 나를 보며 반갑게 웃고 있는데 소름이 돋았다. 분명 나를 그린 건데 다른 사람처럼 생경하게 보였다. 우씨도 은하씨도 어색하게 웃는데 낯설어 보였다. 악마의 초상화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줌마가 다가오면서 말했다. 잘 그렸죠? 예전 주인이 두고 간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붙여놨어요. 여기 인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8, 9년 돼가요. 왜요? 나는 악마의 초상화 행방을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아니요, 그냥 파전 한 장 붙여주세요. 은하 씨가 앉아서 하염없이 멍 때리던 그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펼치고 검색창에 문간홍을 치자 여러 개의 기사가 떴다. 타살, 의심 수사 중 등 다양한 기사 중에 사인은 기도가 막혀 심장이 멈춤이라는 제목에 내 시선이 고정되면서 예전 선우 씨가 한 말이 생각났다. 언젠가 자그만 세절구에 공할만한 흰 열매를 받고 있었는데 떼죽나무라고 했다. 이거 독약이에요. 개울가 고기 잡으려고요. 이거 물에 뿌리면 고기가 때려 올라와요.
숨막혀 죽어서. 미국은 밤중이었다. 수다를 늘어놓는 서영이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서진이 얘기를 꺼냈다. 내 입으로 문간홍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았다. 서진이 소식 끊긴 지 오래. 글쎄, 믿었던 문서방이 처음부터 속였는데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하냐? 함께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실패했대. 오빠가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출가해서 충청도 어느 절간에 있다더라. 신주혁 씨는 몰라. 어디선가 철웅이랑 잘 살고 있겠지. 재판에 이겨서 보상금도 많이 받았으니. 보상금이 잃어버린 젊음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참, 거기 벚꽃 만개했다고 뉴스 봤어. 봄날 잠깐이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춥다. 꽃샘 바람에 유리창 밖으로 꽃비가 흩날리고 있다. 올해도 나의 봄은 이렇게 지고 있구나.